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금요기획. 한국의 대표 경제관료이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시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 모시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은 사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배설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학문이 출중하지 않으면 배설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저들은 듣고 있습니다. 학문도 뛰어나시고 또 배설도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모 일간지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원로의 입장에서 현 정부가 경제 성장의 이 잠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복지재원 조달 방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충고도 하셨고요. 또 과거에 당신께서 속했던 정당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 발전도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한번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건강하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국회 갔다 오셨죠? 어제도,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까? 이 정홍원 총리가 경제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호소를 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정치권도 네. 듣고 감동해서 예.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감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감동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어떤 게 과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정치를 보면은 네.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네. 만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은 고사하고 총리나 장관들도 네. 그 여당 의원들 가릴 거 없이 네. 그 좀 접촉을 깊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에서는 스테이크 디너라고 이제 들리는데, 왜 이 야당이나 자기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 불러갖고 저녁 먹고 그지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짧게 보면은 지금 네.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느냐. 네. 국민들이 느끼는 거와 정부 당국이 네. 말하는 게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증거가 지금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동기보다 한 3.3% 성장했다 이렇게 네. 내세우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선 기업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그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별로 이익을 내는 데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는 뭐 한 분기에 예. 1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조금 낮고요. 예. 나머지 8개의 네. 재벌들이 내는 이익을 다 합들여도 예. 삼성전자만 못 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기업이 잘 돼서 네. 이게 착시 현상이 나는 거지. 네. 지금 전체 대기업들이 새로 사람을 더 뽑을 만큼 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예. 중소기업은 마를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지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하는 기업 삼성이나 현대는 괜찮은데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지 못하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지도 못하고 국민 소득도 늘지 못하고 그래서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까지는 용기가 퍼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네. 자식들 공부 다 가르쳤는데도 네.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니까 자영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민들은 글쎄 뭐 삼성전자 하나 잘 된다고 네. 경제가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 잘 되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마이뉴스 쪽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쪽에 있는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던데 다른 한 뉴스에서는 또 삼성 한국야구 시리즈 나오면서 이 삼성의 어떤 결승 이야기를 해서 상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체감과 지표상의 약간 괴리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 상황이 지금 착시 현상이다. 자, 착시 현상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또 실물 경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시장.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네.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예.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설마 하다가 네. 이게 정말로 살아날까 부동산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이 침체돼서 네. 주택 거래가 잘 안 되고 예.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한 게 8년 됐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네.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알아온 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이 부동산 하면은 규제가 필요한 걸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야당이 그래요. 예. 야당은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할 걸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도 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자기 집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애써서 저축한 돈 네. 가지고 집 사는데 값이 떨어지면 그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이게 주택 시장이 살아서 조금씩은 올라가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떻습니까? 828 전월세 대책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두 차례, 그 다음에 지난 4월 1일 부동산 대책도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될 땐 탓입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정책입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를 낮춘다든지, 1가구 2주택, 네. 3주택의 터무니없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국회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 지금 주택 금융이 예. 완전히 비상시에 투기 대책으로 쓰던 그런 주택 금융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를 말고 예.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하라. 이래서 그게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오른다면은 그때 가서 조금씩 조여도 되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담보대출 예. 비율이랄지 예. 그다음에 소득 부채 상환 비율이랄지 하는 걸 너무 경직적으로 예. 운영하니까 주택시장에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장관님,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장관님 나오셨다니까 질문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장관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강봉균 전 재정기획부 장관님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차관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계셨고 수많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죄송합니다. 예, 계셨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 드리고 답을 또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예스를 통해서 또 우물정 공구사를 통해서 많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자, 장관님. 그런데 한국은 왜 GDP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미 FOMC에서는 또는 미 연준에서는 GDP 통계를 안 내지 않습니까? 이재민 씨가 보내셨습니다. 그게 오랜 숙제인데요. 네. 옛날에는 정부가 네. 정부가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그걸 만들도록 하면은 예. 조금 부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네. 해라 했는데 예. 사실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예. 중앙은행이 예. 경제성장 통계를 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민 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나 또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상당히 좀 예리하시거든요. 네. 한국의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통계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정홍원 총리,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통과시키면 약 14,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공적거래법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정손회사가 있으면 정손회사에게 합자회사를 세우게 할 수 있게 해주면 한 20개, 50개 정도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마치 14,000개 정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통계가 과장돼서 발표한 측면이 정 총리의 담화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통계를 낼 때 이런 문제점들을 왜 바로잡을 수 없는지 문제점이 왜 그런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물으셨습니다. 통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실적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네.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네. 2, 4분기, 3, 4분기에 얼마였다든지 네. 물가가 얼마 올랐다든지 예.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 하는 것을 예측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정 총리께서 예.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면은 14,000개가 생긴다. 이건 앞으로 전망 내지는 예측이지요. 네. 그거는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그렇군요. 다를 수가 있고 예. 실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네. 그 이제 전망치도 10년 전망치가 될 수도 있고 5년 전망치도 될 수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연수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또 여쭤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한 70개 정도 중요한 공약을 했었다 그러면 70개 하여튼 140개인가요? 공약을 했다면 그중에서 한 70개가 파기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아니면 축소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복지 공약은 이제는 고집하기보다는 수정하고 변경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대통령 선거 때 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네. 그걸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복지 공약을 예. 하여튼 최대한 지키겠다 하는 자세는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지금처럼 풀리지 않아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네. 무조건 복지 공약을 약속한 대로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빚을 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그다음에 보육비 같은 것만 해도 중앙정부뿐이 아니고 예.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도 예. 빚을 늘리는 예. 이런 사태가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 복지 확대만 공약한 게 아니고 빚을 내서 복지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약속도 같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세수가 줄어들면은 복지 공약을 조금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140개 중에서 예. 70개를 예. 복지 공약을
그 축소하거나 안 지킨다 하는 얘기는 저는 네. 과장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생각이 돼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노령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소득 상위 30% 계층을 시작할 때는 일단은 유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은 그랬죠. 당초 약속대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렇죠. 저는 걱정이 오히려 예.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데 예. 원래 약속을 너무 다 지키려고 해서 소위 빚을 내서 복지를 하지 않겠다 네. 하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모 일간지하고 기자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공약 가계부를 만드는 등 공약을 지키라는 것은 좋지만 경제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공약을 실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말씀도 하셨고 또 아울러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씀도 하셨고 또 정세 목표를 정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살릴 때 잘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다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네. 어쨌든 뭐 세금을 더 거둔다든지 네. 무리하게 해서 복지를 늘리면은 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가겠지만은 네. 그게 그렇죠. 경제를 살려서 복지를 늘리는 것만은 못한 게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면은 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 플러스 예. 세금을 자연스럽게 더 걷어서 예. 이거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두 가지 그렇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전 세계를 보자고요.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네. 이게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예. 국가가 부채를 많이 지니까 경제 활력이 좀처럼 안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국가가 성장 활력을 못 네. 살리니까 예. 세금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예. 빚은 계속 지는 그렇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빌 고로스가 부자들 1% 부자들은 세금 올려야 된다,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어제 외신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종현 씨가 장관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부유세 증세나 법인세 증세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셨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 때 낮춰준 법인세 이걸 원상 회복해라. 네. 그다음에 소득세도 예. 아주 소득이 높은 층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런 주장을 하지요. 네. 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필요는 점점 커지니까 돈은 여유 있는 예. 고소득자한테 예. 더 거더라 예.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인세를 한번 놓고 보면은 네. 법인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돈을 거두면은 네. 이게 이건희 씨한테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많이 거둘 때 이게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와 예. 정부가 세금 더 걷어서 쓰는 거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나 이걸 다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복지를 많이 하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법인세는 낮추고 있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는 그렇군요. 부자들한테 거둬야지요. 네. 상속세도 탈세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철저히 더 거둬야 됩니다. 거둬야 되는데 네. 소득세를 무조건 또 많이 거두면은 네. 예를 들면은 조금 돈을 많이 번다. 월 한 5천만 원 소득을 번다. 그런데 세금으로 한 2천만 원을 낸다.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것도 그렇게 무작정 많이 거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님과 함께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들 여러분들과 같이 장관님께 질문도 드려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도 계속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YTN 라디오의 예스를 통해서 또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강 장관님께 직접 질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 내용 들어보시고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한 분 추첨해서 글로세움에서 우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짧게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모시고 금요대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이 현장 경제를 아는 분들은 이 이론을 잘 모르게 마련이고요. 또 이론을 잘 아는 분들은 현장 경제를 잘 몰라서 통계 문제를 이재민 씨가 지적을 하셨는데 통계가 불일치하기 십상이고 체감하는 통계와 실제 통계가 틀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장과 이론 이 모두를 다 겸비하신 분이고 오랫동안 이 관료에 계셨기 때문에 또 정치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이 뭐라 그럴까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정치의 힘과 경제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바로 여쭈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1667번님인데요. 우리 실정에서 현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하셨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하는 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지난 8년 동안에 적어도 오르지 않고 떨어져 왔다면은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택을 예를 들면은 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자기 자산이 네.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 나는 좀 그렇죠. 싸게 집을 샀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높다. 예. 더 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집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도 네. 주택을 살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절대 집을 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은 주택 가격이
국민들의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 경제를 살려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관님, 저번 3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금 이야기 하다가 조금 이제 4부로 넘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라 할 수 있죠. 국가미래연구원 말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이 정부는 비과세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이 네. 내년도 3.9% 경제 성장을 그렇죠. 한다. 예. 이런 전제로 했어요. 네. 했는데 사실 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네. 지금 내년도의 세계 경제 상황이랄지 네. 국내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성장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스스로도 내년 예산안에서 그 국가 부채를 35조나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성장률을 높게 해서 세금이 예. 높게 책정돼 있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은 예.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나라 살림을 운영하면은 예. 무슨 무리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다고 해서 세금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예. 이게 이제 기업들, 자영업자들 예. 이런 사람들의 그 기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예.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예. 고질적으로 기업들이 탈세를 하는 것은 그 근원을 고치는 예. 이런 그게 노력을 해야지 예. 어떻게든지 여러 기업을 건드려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걷겠다. 네. 얼마 이상을 거둬야 되겠다. 예. 그런 식의 세무조사는 옳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우리 사회에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양극화 현상 중에서도 기업 간의 양극화도 있고 또 서민들의 소득 양극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 양극화까지도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세계 전체적인 건데 왜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유독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나라도 네. 심각해요. 유럽 같은 나라도 심각해서 뭐 여러 가지 데모도 일어나고 그렇군요.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네. 이제 국가 간에 교역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자본 거래를 하든지 국가 간의 규제와 장벽을 없애자. 네. 소위 세계화 예. 내지는 글로벌화를 추진한 지 한 거의 20년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임금이 싼 나라, 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에 선진국들이 대거 투자를 늘리니까 예. 이런 그 후진국들은 상당히 경제도 성장이 잘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예. 이런 효과도 있죠. 거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은 네.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 이런 네.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업 간의 양극화가 생기는 까닭은 네. 이게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할 만한 기술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주 힘들어지고 예. 그런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안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고민이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소위 기술 격차.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예. 어떤 사람은 직업 훈련을 못 받아서 예, 예. 도저히 직업 능력이 안 늘어난다. 예, 예.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랄지 이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정부가 최대한 늘려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예. 도저히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네. 이거는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세금을 더 내서 그거는 같이 도와주고 나가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게 일단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은 일자리의 이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업 훈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를 예. 마련해주고 개인 간의 어떤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희생하는 정신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씀 같네요. 네. 근데 말입니다. 이 국민들 요새 쏙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 원자력 사태도 뭐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국책 사업에 잘 쓰여서 우리 전기료도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전한 공공재의 사용 쪽으로 가면 좋은데 보니까는 공기업은 헛돈 쓰고 빚은 국민들이 다 떠안고 또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안 되겠다 이거 민영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부채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 걱정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 공기업, 공공기관은 예.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네. 공기업 사장이 되면은 하려고 하면은 네. 무리한 사업을 하려고 예. 부채를 늘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네.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벌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빚을 많이 지고요. 네. 또 어떤 기업은 경영진이 경영을 하는 건지 노조가 경영을 하는 건지 노조에 끌려다니고 예. 그러면서도 빚은 늘어나는데 직원들 예. 복리후생비는 계속 늘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자재를 산다든지 발주하면서 예.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예. 뒷돈을 받는다든지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요새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소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예. 사장을 임명해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시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네.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기업을 소위 나가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무턱대고 내 사람으로 앉히겠다. 이런 걸 탈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도 이 정부에서도 공기업 사장들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어떤 사람이 네. 이걸 개혁할 수 있는 소신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뭐 선거 때 도움된 사람을 시키겠다. 네.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기업의 인사 시스템 네. 이걸 바꾸고 또 부채를 규제하는 법률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네. 공기업들이 부채를 늘리는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장관님한테 지금 막 거의 제 표현이 좀 거칠게 하자면 쏟아내고 계시는데 밖에 우리 저 PD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연 PD가. 보통 제 예쁜 얼굴이 지금 이거 쏟아내라고 조금 일그러져 있는데 다음 질문이 가계부채 질문이라서요. 네.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조삼등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한폭탄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 폭탄이 언젠간 터질 것 같은데 가계부채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왜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1조라는 돈도 저희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평생의 돈인데 1000배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 장관께서 보시기에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다 그랬고 맥킨지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냄비 안에 물은 끓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개구리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 서민들 정말 이 바보 같은 개구리들입니까?
가계부채가 숫자로 천조다, 네. 뭐 얼마다 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빚을 진 가계가 예. 왜 힘들어하는가 이걸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빚을 냈느냐? 네. 집 살 때 예. 집 담보로 해서 네. 대출을 받은 사람들. 예. 네. 예를 들면은 3억짜리 예. 집을 사는데 예. 한 절반 정도는 은행에서 빌렸다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요. 팔리지는 않고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이걸 시정불량자가 될 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가계부채 천조 중에서 한 450조 가까이가 자영업자들 빚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라는 게 이게 전문적인 이런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있지만은 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혹은 은퇴하고 난 뒤에 예. 음식점 차리고 예.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예. 자영업을 차릴 때 네. 빌렸던 돈들, 네. 그 다음에 운용하면서 적자가 나니까 빌린 돈들, 예. 이런 거가 부채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예. 결국은 일자리 늘려서 돈벌이 잘 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가격도 조금 회복되게 하는 거. 예. 세 번째는 자영업자들도 예. 조금 뭔가 예. 경기가 잘 돌아가게 예. 해주고 예. 정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네, 이런 게 근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유지하고 있는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운영경비도 빌려 쓰고 또 애들 학자금으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성부채로 남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중산층도 무너지게 되고 근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근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회복도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없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여유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이 가장 강봉준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 그러면은 그 핵심이 사실은 인구, 데모그래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어떻게 바뀌겠는가인데 말사수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람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거 다 이미 아실 겁니다. 50대 이상 고령자 중 10분 중 6분은 노후가 준비 안 됐다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저 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노후 대책 문제는 네. 이미 65세 이상이 된 분들의 문제와 네. 앞으로 이제 10년이나 네. 20년 뒤에 노인이 될 사람들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우리나라는 이 소위 국민연금 같은 제도의 역사가 네. 짧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예. 이런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은 잘 보면은 정말 다른 수가 없다. 네. 기본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네. 자녀들을 학비도 못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정부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위 뭐냐면은 기초생활보장을 네. 그 노인들한테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들 중에 네. 나는 집이라도 있다. 좀 예. 땅이라도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산이 있는 분들. 예. 그래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못 받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예.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이게 매달 얼마씩 주는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토지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예. 집과 토지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0대, 50대들을 위해서는 네. 결국은 이 국민연금제도, 아하. 퇴직연금제도,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근간이 돼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말로 지금 내가 소비를 덜 하더라도 예.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네.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담을 더 해야 돼요. 네. 지금 정도 예. 8, 9% 부담금 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선진국처럼 그렇죠. 예. 13, 14% 내자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야, 장관님이 지금 이렇게 풀어내시는 이야기가 그냥 뭐 지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와 함께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내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장관님. 저 질문들이 지금 막 우리 김나연 PD가 쳤는데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백경기 님이 보내신 내용인데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개천 간 이동의 사다리를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옛날 개천에서 용난 나는 게 예. 뭐 고시를 합격을 했다. 네. 판사 검사가 됐다. 예, 의사가 혹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장사를 했는데 예. 부동산 투자를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예. 뭐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정부도 얘기하는 이제 창조 아이디어 예. 이런 거가 중요한 시대가 오도록 우리가 예. 하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나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뭔가 마음을 먹으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열정을 가진 이런 국민들이 흔치 않아요. 예. 세계 어느 데를 가도 예.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고 관광 안내하고 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예. 이런 그 열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제도만 잘 해나가고 네. 정치 잘 하면은 저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7434번님,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세일즈 외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또 잘 해결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단히 네. 건설 프로젝트랄지 네. 이런 것들은 정상 간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소소한 무역 거래나 이런 거가 정상들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 경제 협력 네. 룰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중 FTA를 한다. 그래서 예. 중국과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대통령의 역할이 큰 거지요. 네. 9414번님이요. 장관님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고급 정보통 현 정부에서 기용하여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기여하도록 광봉균 전 장관님을 초청 기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들어가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예. 오늘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2585번님은 강정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도 드렸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을 크게 지금 6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개인의 역할, 그리고 공기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하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야구로 치면 이제 1회 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이제 끝이 날 테니까 오늘요. 빗대어서 지금까지는 득점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자, 2회 초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2회에 들어서는 어떤 경기를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야구 경기로 1회 정도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3회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초년도에 5, 그 다음에 4, 3, 2, 1 정도로 대통령이 할 그 일이 초년도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초년도가 5년 동안에 할 일의 3분의 1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논리로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이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이런 선거 때 약속한 프레임에 얽매여 가지고
이 경제 살리는데 예.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결단이 없이 이렇게 보낸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 혼자 이게 다 판단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사가 중요한데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 누구를 쓰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부려먹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책임 장관제 하겠다 당선 직후에 했던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장관들을 좀 더 잘 부려먹고 예를 들면은 국영기업 인사 같은 거는 과감히 장관들 책임으로 위임을 하면은 구조조정 잘할 사람 이런 사람으로 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또 국회와 협력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한테도 좀 정부에 협력할 이런 명분을 주는 포용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금요 대담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자, 가시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길게 얘기했구나.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예스를 통해서 많은 질문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봉균 장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